문재인 정권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될까? 이런 아주 용감한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한면으로는 한국 및 선진 세계 경제가 일본화하는가?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 경제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 경제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베가 퇴임을 하고 스가라고 하는 새로운 수상이 선출이 됐습니다. 아베는 집권할 때 소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치유하겠다는 소위 아베노믹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 장기적인 90년대의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지속된 디플레이션 경제를 탈출해보겠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몸부림이 아주 제한적인 효과를 냈지만 그래도 일본 정치인 중에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뚜렷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나온 지도자라는 면에서 일본 사람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고 장기 집권의 기반이 됐습니다. 아베의 레가시라고 그럴까 치적으로 거론되는 것 중에는 바로 이 디플레이션 경제 탈출을 시도했다는 것 외에 여성과 외국인의 고용을 확대해서 소위 인구 감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책을 일본이 상당히 폐쇄적인 나라고 외국인을 두려워하는 나라인데 이런 것들의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고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시도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세계사적으로 대한민국을 식민지화했고 제국주의에 빠졌던 과거를 계속 죄의식을 갖고 살기를 기대하지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의 국수주의적인 문화 전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혁명을 꾀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일본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베노믹스는 일본이 견고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가 이제 일본 경제화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경제적인 특징은 다음 4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는 장기간으로 경제가 실질 성장이 잠재 성장률 이하로 성장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보다 낮은 단계로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구조적으로 경제의 어떤 자유로운 선택 또는 경제가 움직이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래서 자기 체력만큼 못 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연 실질 금리가 0 이하이고 실질 금리 이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 금리가 그러니까 내추럴한 그 나라의 자연스러운 실질 금리가 0 이하라고 하는 것은 금리가 이제 네거티브 금리다 하는 얘기고요. 이거에 따라서 명목 정책 금리도 0%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목 금리가 0%가 내려가고 디플레이션, 물가는 자꾸 떨어지고 있다.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4가지가 겹친 걸 가지고 일본 경제 또는 디플레이션 경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림으로 그리면요. 내추럴 인터레스트 레이트, 자연 금리라고 하는 가만 내비뒀을 때 실질적으로 실질 금리가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실질 금리가 얼마냐 그러면 쭉 가다가 제로로 떨어지게 되죠. 그다음에 밑에 하늘색이 인플레이션, 물가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 물가가 0보다 내려가면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물가가 0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내년에 물건값이 올해보다 싸지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뭐냐면 내추럴 인터레스트 레이트, 금리에서 물가를 빼는 건데 보시면 금리가 내추럴 인터레스트 레이트, 자연적인 실질 금리가 제로라고 해도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로 되면 어느 시점에서 보시면 저 밑에 마이너스를 하면 내추럴 인터레스트 레이트, 자연 실질 금리가 0보다 크지만 인플레이션이 그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뺀 거가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됐다가 쭉 줄어드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뒤쪽입니다. 뭐냐면 금리가 제로로 떨어졌는데도 물가가 그보다 더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실질 금리는
플러스가 돼버리죠. 왜냐하면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건데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제로에서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 1이다는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인플레이션이 0 이하로 떨어지는 걸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로 가가지고 물가가 떨어지는데 실질금리가 내추럴, 자연금리가 0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금리가 올라가서 포지티브로 될 때 거기를 일본화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프를 잘 이해하시면 디플레이션 경제를 왜 벗어나기가 어려운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내년에 물건값이 더 싸지니까 소비를 안 하게 되죠. 근데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리가 제로가 됐으니까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금리는 제로가 아니라 플러스라고 하는 거죠. 물가가 너무 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하는 게 어려워져요. 실질 금리가 실제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데 물가값은 이미 마이너스로 가버렸던 거죠. 그래서 금리가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 금리는 제로가 아니라 플러스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디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로 가버렸기 때문에 물가가 마이너스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는 0%인데 물가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가 되면 누구도 소비와 투자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물건값이 더 싸지고 그런데 지금 내가 투자해봐야 그거에서 오는 실제 비용은 플러스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질 금리라고 하는 것은 투자할 때 또는 돈을 쓸 때 돈의 비용이기 때문에 금리가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년에 물가가 더 싸지기 때문에 투자해서 얻는 이익이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보다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금리가 0%예요. 근데 물가가 마이너스 2%다. 그럼 실질 금리는 플러스 2%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로금리의 투자를 받아서 지금 투자해가지고 플러스 2%보다 높으면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물가가 점점 싸지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지금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봐야 내년에 더 싸게 팔기 때문에 거기서 플러스 2%의 소득을 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본화의 전제 조건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금리가 0%가 돼버렸고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가 돼버렸고 그래서 실질금리는 올라가 버리는 그런 단계가 접어들면 그것이 일본화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일본이 왜 이렇게 스태그네이션 또는 디플레이션 경제를 갖느냐 하는 거가 하나는 90년에서 92년에 자산버블에 경착륙을 했는데 이때 그냥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갔으니까 꺼지면 좋다라고만 생각을 해서 이걸 정부가 부추겼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조건 집값은 내리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집값이 팍 내려버리면 중산층들이 다 쌓아놨던 자산이 유실되는 겁니다. 유실되고 은행들도 거기서 빚 못 갚는 사람들이 생기면 은행이 부실화가 되는 거죠. 이래서 경착륙이 되면 금융권도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중산층들의 자산이 다 폭락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경착륙시키는 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부실 채권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좀비 기업을 털어내고 그랬어야 되는데 부실 채권들을 계속 돈을 더 망하는 기업에 집어넣게 해서 은행 위기를 키웠다는 겁니다. 이 구조의 큰 문제점은 일본은 은산분리가 안 돼 있었고 은행 중심으로 기업 산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들이 자기가 투자한 회사들이 망하는 거를 피하려고 했고 정부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 위기가 왔을 때 이 은행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연착륙에 대한 정책이 부재했습니다. 이거는 미국하고 많이 다르죠. 금융위기 때 정부가 개입을 해서 구제금융을 통해서 적어도 금융시장이 컬랩스하는 것들을 막았는데 일본은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양적 완화를 과감하게 하지 못하고 뒤늦게 아베노믹스가 왔을 때 뒤늦게서야 이미 이 디플레이션 경제가 진행된 후에서야 양적 완화를 했다는 거고요. 이전에 정부가 뭐 쿠폰도 내주고 뭐 하고 그랬는데 물가를 몇 %로 올릴 건지에 대한 목표를 시그널을 시장에 주지 못했기 때문에 목표가 부재했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는 2%의 물가를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최근에 미국의 연방정부가 중앙은행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막는 건데 2% 이상 올라가도
막지 않겠다. 그리고 저금리를 앞으로 계속 가져겠다 하는 것은 바로 디플레이션 경제에 대한 위험성을 크게 받기 때문에 시장한테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는 것들을 용인하고 목표를 2% 이상으로도 잡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준 겁니다. 근데 일본이 이런 거시경제 정책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정부에 무지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찔끔찔끔을 했는데 필요할 때 그 일본 경제 규모에 맞는 대규모 경기 활성화 정책들이 없었다. 이런 것들이 일본이 장기적인 불황을 겪은 원인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문화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도 공유하는 건데 평생 고용의 노동시장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부실화됐는데도 해고를 못하고 이 노동자를 계속 떠안고 가려고 했다는 거 하고 생산성과 상관없이 연공서에 의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생산성보다도 높은 임금을 받는 고령의 근로자가 많아졌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과감한 연금 개혁이나 또는 경제 구조 개혁을 하기에는 일본이 고령층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 고령층이 보수적으로 현재 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해서 자민당을 지지하고 이 자민당 지지가 경제 개혁을 저지하는데 정치적인 영향이 정치적인 환경이 경제 개혁을 하기에는 어려운 모습이고 아베노믹스가 준비된 세 가지 화살 중에 마지막에 구조 개혁을 하겠다, 경제 개혁을 하겠다, 좀비 경제를 떨어내겠다 했던 것들을 끝내 못한 것들이 바로 저 세 번째 중요한 원인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수 두뇌가 국내보다는 해외로 유출이 많이 되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 경제에 비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해외의 우수 두뇌를 유치하지 못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유학도 덜 가고 해외도 덜 가는 것 같지만 여기 보시면 90년대부터 일본의 기업들이 실적이 부진해지고 반면에 아시아의 경쟁 국가들, 한국과 중국의 전자나 이런 일본이 잘하던 산업들이 부상하면서 일본의 고급 두뇌들이 이런 쪽으로 많이 간다. 특히 대만에도 보시면 일본의 수출품 중에 최고가 지금 뭐냐? 고급 두뇌들이다, 탤런트들이다. 그래가지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 이런 데서 일본의 고급 인력들이 해외 취업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일본의 브레인 드레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하고 똑같은 모습인데요.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각 나라의 고급 두뇌들이 해외에서 오는 게 몇 명이냐 있느냐 하는 거가 좀 오래된 지표입니다만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건데요. 미국에는 820만 명 정도가 해외에서 유입이 되고 쌓여 있는 거고요. 그만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고 캐나다가 200만, 호주도 한 170만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아 국가도 여기 없죠. 한국하고 일본이 여기 끼지 못합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에서 2002년에 박사학위를 받은 엔지니어링하고 사이언스에서 받은 퍼센트고요. 그 2002년에 받은 사람 중에 2007년에 여전히 미국에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 그러면 중국은 2002년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중에 92%가 미국에 그냥 2007년에 보면 남아있고 인도는 81%가 남아있고 한국은 41%, 일본은 33%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많은 나라의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으로 가면 거기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미국에 남아있어서 그 미국을 움직이는 혁신이나 난리지 크리에이션 같은 지식 산업을 외국의 고급 두뇌들이 미국에서 해주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외국의 이 고급 두뇌 중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시면 2000년 기준으로 보시면 호주 같은 경우는 25%고요. 캐나다가 20%, 미국이 10%에서 15% 사이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 보시면 룩셈부르크가 33.4%를 차지하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도 10%서부터 시작해서 유럽 국가들하고 미국들이 전체적으로 외국의 고급 두뇌에 대해서 개방적인 걸 반면에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